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를 또 모시고 같이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핵을 어느 정도까지 폐기하느냐에 대해서 북한과에 대한 좀 의견차가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동안 의견 정리가 안 됐던 게 지금 여실히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톱다운 시대에 지금 역효과가 조금 유효했던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비건 대표와 김명철 대표의 손에서는 좀 공이 좀 떠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공이 좀 떠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란들을 그냥 정상들이 바로 앞에 두고 그냥 바로 직접 만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실무진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의제는 왔다 갔다 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어차피 이게 양 정상들이 합의해야 될 상황이다. 또 양 정상들이 그렇게 또 실무진에 지침을 줬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이제 실무진이 못한 것도 정상들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들, 결국 영변과 제재 완화 부분에서는 그 턱을 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변 문제에서는 그 검증 문제에 그 턱을 지난 한 26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 턱을 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 내세우는 것인데 정상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베트남 방문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는 거에 따라서 북한의 이제 반응을 앞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검증 있잖아요. 이게 북한에는 검증이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항상 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하고의 그 접촉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검증 같은 경우에는 핵과 관련된 검증은 가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줄어든 양이나 이런 걸 역추적해서 과거에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빤히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검증을 그렇게 치밀하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치밀하게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발가벗겨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언을 하고 의지도 밝히고는 있지만 협상적인 측면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늦게, 가능하면 천천히, 가능하면 숨겨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을 또 감안해 본다면 북한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철저한 검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과연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미국은 계속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북한의 목적은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는 그냥 갖고 제재를 좀 완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북한은 아마 좀 파키스탄 모델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파키스탄보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스라엘을 좀 닮고 싶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거 막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하고도 관계는 잘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게 북한은 스스로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지위는 좀 인정받고 핵무기는 가지고 있대. 미국과의 관계는 잘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 안착을 하고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미래를 좀 그려본 것이 아닐까. 그냥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건데 굳이 있던 모델 중에 끼워 맞춰 보자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좀 대립적 모델보다는 인도하고는 또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 모델보다는 이스라엘 같은 모델가들을 택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잘 사는 나라를 좀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 기회에 굉장히 또 톡톡한 경험을 또 했을 겁니다. 작년 5월 달에도 한번 회담이 엎어질 뻔 하다가 다시 연결되고 했는데 이번에도 좀 회담 협상이 중단 내지 결렬된 상황에서 국제 무대에서 이제 톡톡한 이제 경험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통역관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연륜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이게 통역을 보고 얘기하거나 이게 시선 처리가 좀 안 되고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상의 정상 외교 하듯이 이제 상대를 보고 얘기하고 하는 것 그런 아주 이제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경험 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북한이 가야 할 길이 조금은 좀 멀고 시간이 좀 더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북한이 어떤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관측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만능의 보검이라고 자랑해왔던 핵을 쉽게 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핵을 개발했던 나라 중에서 스스로 폐기하고 놓은 나라는 사실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네. 상황에서 이제 그걸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뭐 북한이 무슨 모델을 지향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든 비핵화를 시켜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끌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를 연결을 했을 때 지금쯤이면 이제 정상 간의 통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할 것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또 계획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오늘 회담이 잘 결과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그렸던 그림대로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 있어서 제재 면제에 대한 합의가 큰 틀의 합의가 있고 하면 우리의 역할이 이제 바로 급하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시계가 조금 과거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죠. 뭐 예전처럼 완전 2017년 말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받는 작년 초의 상황으로 좀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통화를 좀 이제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간의 사정을 조금 더 듣겠죠. 조금 더 듣고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그 라인과 또 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못하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뭐 필요하다면 또 한미 동맹의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또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가 상당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뭐 이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네. 그리고 아주 큰 틀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찬찬히 치밀하게 살펴보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정대진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게 달가운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미 관계를 통해서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미 간의 협의도 하겠지만 뭐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만 이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과 함께 이제 남북 관계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보다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 미국이 생각했을 때 회담 결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중재자로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서 예. 조금 더 북한하고 미국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미국 측의 일부 정치 쪽에서 나온 얘기가 남측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간 교착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를 좀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북한 측 반응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 중에 좀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었다. 적절치 예.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 정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합의문은 마련돼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문은 돼 있었을 텐데 여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 국내 워싱턴 가서 지금 전국을 돌파하는 데 유리한 것인지 네. 아니면 판을 지금 한번 깨서 다시 한번 관심의 포인트를 전환시켜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든 정부적 판단도 조금 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상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빅딜을 이루는 게 조금은 좀 빠릅니다.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에서 성과를 좀 내야 그걸 이제 재선 가도에 1년 동안 이제 성과를 포장해 쓸 수 있죠. 지금 터트리면 조금은 이른감이 있군요. 속된 말로 약발이 좀 오래가지 못하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들도 좀 순간적으로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를 고려했을 때 예. 우리도 너무 이렇게 속도를 내거나 서두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속도를 근본적인 속도, 나지 질적인 전환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예. 약간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좀 관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까지의 뭐 어떤 입장인데 북측의 반응 뭐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또 행동들 또 반응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공식 5호 방문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 예. 주석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회담도 하고. 그 말씀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결정을 좀 하겠는데 1일, 2일 이제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곳은 나와 있는데 1일과 2일의 일정을 다 소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 여정이 비핵화의 여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산업 시찰하고 경제 시찰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여정으로도 뭐 사실상 이제 포장은 네.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 좀 북한이 좀 많이 좀 서두른 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에 비해서 아주 비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떠나는 다음 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인민들한테 알렸고요.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 예. 그리고 노동신문에도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자기 참모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호텔방의 사진도 보여주고, 올라왔죠. 예, 굉장히 좀 자신감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무오류여야 하거든요. 수령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좀 치명타를 좀 입은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이제 선정선동부에서 또 이제 여론을 또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지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좀 바빠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그 판단에 오늘 밤 판단에 따라서 1일, 2일 일정을 정말 정상적으로 더욱더 대대적으로 소화를 할 건지 그러면서 북미 관계는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래 천천히 가져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보자라고 갈 건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 단축하거나 해서 좀 급하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근본적인 재고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에 마주 앉았을 때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특구도 지금 돌아보고 경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몸이 다른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 서로의 의견이 합의가 되기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을 워낙 보여줬단 말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입장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를 해야 됩니까? 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주 강력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북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물어보면 지난 70년 동안 제재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다. 더 힘들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뭐 제재에 대한 내성은 아니지만 나름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내성들은 충분히 생겼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그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대북 제재가 강화된 것에 굴복해서 북한이 대외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외교적인 협상에 나섰다고만 치부하기에도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지도부가 작년 4월 20일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노선 전환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애시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일성이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핵개발에 매진해 왔 북한의 논리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핵 개발에 매진해 왔었고 핵 개발이 완성됐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 경제로 가겠다. 그 경제로 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미 관계 개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2차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틀어진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딜레이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대외적인 활동을 했던 걸 보면 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북중 정상회담도 3번이나 있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간 게 중국이었고 그리고 쿠바의 지도자를 북한으로 초청해서 또 대대적으로 네. 뭐 4.27 남북 정상회담 못지않게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넓혀간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3월 1일과 2일의 베트남 방문, 공식 방문 일정도 베트남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중국 모델, 베트남 모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베트남과의 교류가 중요하니까 아마 남은 일정들 같은 것들을 알려진 대로 예.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번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정확하게 93%라고 하는 수치까지 얘기하면서 북한 교역량의 9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제재 등에 있어서 하여튼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잘 빅 헬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단일 이슈를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은 좁혀서 보고 있는 것이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변 국가들이 다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금 강하게 확신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국의 전략적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다 같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턱을 오늘 회담에서 넘지 못한 것인데 주변국이 모두 다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완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완화해줄 의사도 사실 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어쨌든 뭐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 검증을 받아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 북한은 이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약간 몇 가지 좀 전술적인 착오나 실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작년부터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영변 폐기에 대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국제사회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늘 했다면은 이제 빅딜에 가까운 성과다라고 얘기가 됐을 건데 그때 이미 얘기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변은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 얘기가 그동안 몇 개월 나와버리고 오늘도 예. 미국은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그럼 패전국도 아닌데 이게 강도 당하듯이 비핵화 당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미국은 계속 제재 완화는 없고 검증 받아들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협상이 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든 어쨌든 앞으로 장기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는 일치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제재라고 하는 것을 뭐 동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해줄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성과가 났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그럼 조금 좀 틈을 좀 주자 그렇게 나왔을 건데 오늘 일단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북미의 공을 넘기고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이 뭐 북한과 중국 물론 이제 북한이 중국 대륙을 통해서 이번에 열차를 타고 왔을 때도 이제 중국에 큰 배려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돌아갈 때도 만약 뭐 열차를 타든 뭘 하든 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만약 이어간다면 훨씬 더 중국과 북한이 밀접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기본적인 그 관계가 밀접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에는 밀접하게 유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뭐 사안에 따라서 각종 내부 정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멀리할 때는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침을 겪어온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뭐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상대입니다. 예. 또
그나마 북한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지위를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의 뒷배 없이는 뒤에 중국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 연장에서 보면 이제 뭐 언제든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큰 판을 이렇게 딜할 때는 예. 당연히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기차를 타고 돌아갈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지 비행기를 탔다 기차를 탈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밀접한 연대, 협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글쎄요, 이번에 뭐 종전선언에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말을 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미 관계가 좀 풀리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지난 비핵화 문제 한 26년간에 지난 한 10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뭐 북핵 외주론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거. 지금 청와대에서 예. 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취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판에는 앞으로 이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즉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번 결과는. 예, 그렇죠. 뭐 예상치 못한 결과죠. 그리고 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벌어진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라도 좀 암초로 이제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이제 결국엔 검증 문제. 이게 검증을 오늘 만약에 하자라고 북한이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실무 협상 단계에 내려가서 실제 북한에 가서 검증을 하자, 사찰하자 할 때 그럼 뭐 시효 채취의 방법은 무엇이고 범위는 무엇이고 하는 거 하면 실무 현장 가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결렬이 되고 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그냥 앞당겨서 오늘 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탑다운 시대에 약간 좀 이 역효과인 것인데 사실 장관급 회담, 장차관급 회담에서 해야 될 얘기들 지금 정상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죠. 장관급 회담, 장차관급 회담에서는 하다가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고 다시 본국 훈령도 받고 뭐 다시 또 만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정상들이 만나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 덩어리가 좀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인데 지난 이게 예전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핵 문제의 어려운 점들을 북미 정상들이 오늘 또 체감을 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정상, 우리나라도 역시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이구나. 이제 중재자 역할 그렇게 1년 넘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회담이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일정하게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이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루지 못했고 네. 그걸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합의문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합의하지 못했으니까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못했지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공감대를 이룬 거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제재하고 걸리는 문제니까 좀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는 또 북한 비핵화가 걸리는 문제지만 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종전선언이나 예. 아니면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청와대도 반응을 저렇게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연락사무소 역시 좀 포함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연락사무소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기자들 앞에서 둘 다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렇죠.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고 싶기도 하고 쉽게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북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매력적인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뉴욕에 채널이 돌아가고 있죠. 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채널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양의 성조기가 날리는 것을 인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개혁 개방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많이 돼야 인민들도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알고 있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과 같이 시각과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연락사무소가 들어와도 좀 북한에서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북한이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뭐 다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후에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북한 체제 자체가 그렇게 개혁 개방으로 나갈 만큼 지금 많이 내성이 길러지고 좀 면역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근거는 지금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럼 앞으로 언제 만날 겁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실무진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워낙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짧게 끝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이견차가 크다면 큰데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작다면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쪽에서 정상들이 참여한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면서 빅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양쪽 북한과 미국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그 실무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 이 크게 논의됐다가 깨진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접근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뭐 이상주의적도 아니고 뭐 비관적도 아니고 낙관적도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좀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미국이 요구했는데 일단은 영변만 하고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얘기했는데 대북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고 유예나 완화나 면제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맞춰가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예, 뭐 앞으로 지금 맞춰 나가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죠. 다시 네. 또 도돌이표로 지금 돌아온 것인데 양 정상이 실무자들한테 조금 여유를 준다거나 뭐 공간, 의사결정에 좀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양 정상이 너무 지금 모든 의지를 다 틀어지고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권, 정권들을 좀 주고 그 합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이제 고위 실무자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는 계속 좀 반복이 되겠지만 네. 정말 남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만나야지 모든 문제를 단판지겠다고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양 정상이 이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실무급 협상도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오늘 중단된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장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오늘 제재 문제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관련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북미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 합의로 남겨두고 예. 이 제재 완화와 그리고 영변의 핵폐기 범위 그리고 검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뭐 오찬이
흐트러지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고 그때부터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렬까지 이르는 조금 안타까운 결론이 내렸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과 미국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협 문제 그리고 남북 철도 문제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오늘 주식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이 나가자마자 약 1.5% 마무리가 될 때는 1.7%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가 떨어지면서 이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도 벌써부터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신들은 역시 이제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왜 결렬됐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자회견 중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밍과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타이밍과 순서의 문제다. 어떤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견이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전면적 제재 완화 이거기 때문에 순서에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신고와 사찰과 검증과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제재를 해주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 양보해봤자 단계적이고 미국 거 그거 다 해야 이거 들어와서 검증하게 해줄게 뭐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앞에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걸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순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것과 맞물려서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순서하고 결부된 문제이긴 한데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짤 것이냐에 있어서 아직 양쪽 다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이 얘기는 그동안 북한이 늘 해오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이 많은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북한은 오늘도 아마 그렇게 좀 버텼을 겁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고 작년에 바라 풍계리 동창리 우리가 다 선제적으로 핵폐기 조치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땐 그 북한의 임의적 비핵화 조치인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국제사회 기준은 또 다른 사찰과 검증의 기준들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결국은 뭐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선도 조치의 문제이죠. 북한과 미국 중에 누가 먼저 한 발 더 손을 내밀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양측에 좀 남은 문제는 뭐냐면 동시 이행할 수 있는 과제와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폐기를 하는 거와 동시에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그러니까 제재 완화하는 방법은 유엔의 제재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2006년 이후에 거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제재별로 이제 해제하는 방법 아니면 품목별로 뭐 해제나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뭐 이렇게 수입량 쿼터를 좀 늘려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폐기 조치를 하는 날 비슷한 같은 날이나 아니면 그 어중간에 같이 뭐 유엔에서는 뭐 품목별로 뭐 원유 수입량 그 쿼터를 조금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동시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같은 날 같이 버튼을 누르면서 그렇게 다시 좀 게임을 좀 시작해야 되는 그런 동시행을 할 수 있는 과제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순서, 타이밍 이야기했는데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요. 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핵시설 지역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2002년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2001년 말에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서 이제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서 북한에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클린턴 행정부 때 했던 대북 정책이 잘못됐고 그래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들이민 게 니네 우라늄 농축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지? 라고 북한한테 들이미니까 북한이 발끈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제2차 북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은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그 미국이 제시했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냥 개략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데 알루미늄 강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서 수입했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이대면서 니네 이거 했지라고 하니까 북한도 깜짝 놀라면서 수입한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 확인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이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랄 만한 수준인 건 분명한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인공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정찰기 사진이나 아니면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들이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 중에서 뭐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백인들이고 혹은 흑인들이고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들이대면서 하기 때문에 북한도 뭐 아까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뭐 마냥 그게 아니고라고 발뺌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잠시 뒤에 미국과 정상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에 전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오랜 시간 결렬되기까지 협상이 안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차후에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시작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우리가 동의해서 제시했던 카드가 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별로 반응을 안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가겠죠. 오고 가면서 이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만나서 좀 풀어보자.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좀 해달라. 북한의 의중이 무엇이고 예. 조금 더 면밀히 좀 알아봐주고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 뭐 부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중심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다고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뭐 갑자기 경색되는 것도 아니고 북미 관계도 오늘 지금 싸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다음 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왔다. 오늘은 합의를 하지 않고 나온 것이다. 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 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최대한 넓혀나가는 것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질의응답 중에 군사훈련 얘기 질문했더니 괌에서 비행기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굉장히 많이 든다. 여기에 대한 분담을 좀 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이 분담 조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더 부담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쪽의 기존 입장은 금액을 뭐 10억 불 혹은 1조 원대로 끊고 네. 3년, 기존에 3년씩 계속했기 때문에 장비였죠, 그래도. 예. 3년씩 재계약하는 형태로 가는 재협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거였는데 그 합의 결과는 금액은 우리 쪽에 맞추고 기간은 미국 쪽에 맞춰서 1년. 예, 어차피 협상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협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전략자산 전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항상 질문이 나오면 거의 대답하는 양식이 똑같습니다. 괌에서 비행기 뜨고 전략자산 날라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 한국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뭐 1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됐지만 향후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재협상이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미 연합훈련은 나는 포기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포기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뭐 작년에 6월 12일 날 갑자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 예. 이미 마음속에 돈 드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보 이익은 지키되 경제적 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전략이죠. 이게 미국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미국의 이제 이런 대외 정책들이 잠깐 이제 가시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도 몰락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소비에트라고 하는 악의 이게 적대 축이 없어진 상황에서 예. 이제 안보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안보적 이익은 유지하되 경제적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도 좀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 바로 우리가 그때부터 방위비 분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9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1,000억 내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1조로 오게 된 것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한 30여 년 된 거죠. 30여 년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이죠.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뭐 당장의 안보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도전은 좀 줄어드는 상황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되 경제적 비용은 좀 최소화하는 방법.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이 다행히 가난뱅이 동맹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좀 이제 같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돈이 뭐 1조 4천억 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4천억 정도 증액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에 4천억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동맹 간의 이제 기분의 문제인 것인데 이제 한미 동맹에서 뭐 누가 더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니 못하고 있느니라고 하는 것 따지는 방법들이 사실은 일본이나 나토하고 좀 계산법이 좀 다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 기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네. 앞으로 협상 방식이나 예산 편성 방식에 있어서 한미 동맹 간에서 좀 근본적인 좀 재검토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지금.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 내일 김 위원장의 일정이 어떻겠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를 한다고 하네요. 예, 예정대로 소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뭐 급하게 돌아간다거나 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별로 이게 좋지가 않은 것이죠. 예정대로 이제 정상국가 면모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결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좀 쓰고 있긴 한데 뭐 다른 프레임으로 북한은 좀 접근하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 같은데 연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은 오늘은 합의를 못 냈지만 미래의 합의를 위해서 잠시 유보를 해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이어 왔으니 당대당 관계, 사회주의 외교 그리고 뭐 경제 시찰, 산업 시찰 하면서 북한의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행보는 뭐 예정대로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또 잠시 뒤에 전해지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3.1절입니다. 3.1절에는 이제 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틀림없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뭐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이렇게 구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밋빛 그림을 좀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일 3.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좀 뭐 아주 비관적이기보다는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회의 자리에서 신한반도 체제라는 네. 새로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근데 그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들 던지면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새로운 화두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견지해 온 뭐 신한반도 구상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제 번영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남북관계에서도 찾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신한반도 체제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마 뭐 오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뾰족한 합의 없이 합의를 발표하지 못하고 끝나기는 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강조했었고 그리고 북한도 내일 베트남, 내일하고 모레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한다는 것을 보면 이 큰 판 자체가 깨진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려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네. 그 3.1절 기념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 하노이 선언이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아마 저희가 이런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언제 되겠느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미국의 하셨는데. 요청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앞으로 이 남북 관계 시간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에 이제 만약에 오늘 하노이 선언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3월 달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했던 예상이 아니라 이제 원했던 이제 그림, 정부가 원했던 그림이 남북 경협과 교류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를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제 남북이 어떤 이제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남북 경협을 재개할 것인가를 아주 이제 실무 협의를 3월 달하고 4월 달 한 다음에 4월 27일 날 이제 1주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순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쨌든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좀 다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모멘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바쁘고 다른 문제가 많죠.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외주를 이제 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외주라고 표현하면 외주를 좀 받아서 우리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좀 미국을 이제 대신해서 같이 이제 뭐 북한 정상을 좀 이렇게 조속히 좀 만나서 네. 정치적 문제니까 만약에 4.27 때 1주년 기념해가지고 좀 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식처럼 치를 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는 다시 또 굉장히 이제 1차 때, 2차 때처럼 이제 긴박하게 좀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해갈지를 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또 조속히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강경파 볼턴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결국 3대 2의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때 강경파 볼턴의 입김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어떨까요?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미국의 백악관 내에서 혹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크게 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볼턴 보좌관이 뭐 올지 말지가 미리 결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에어포스 원에 원래는 동승을 해야 되는데 탑승자 명단에 없어서 네. 공식 수행원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관측들도 나왔던 거고 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역할은 뭐 대북 협상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총사령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외교적인 의전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라도 오지 않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상태에서도 사실 뭐 비건 대표나 김혁철 대표가 실무 협상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비건 대표, 폼페이오 장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이 논의하는 데는 아마 크게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예, 뭐 볼턴 보좌관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조금 이상하죠. 주무 이제 보좌관인데 안 오는 게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명단에도 없고 안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을 잃었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는데 결국 먼저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이제 회담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뭐 특별히 더 말을 더 하거나 이제 지금 오늘 협상이 잘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무슨 중대한 역할을 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지에서 베네수엘라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좀 보좌하기 위해서 현장에 같이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북한 측에서 인원을 뭐 선수 보강이라고 하기는 해 선수가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회담을 좀 임했죠. 네. 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어쨌든 뭐 격이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 격이 맞는 자리들이 없었거든요. 카운터파트별로 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리수용 뭐 부위원장을 좀 앉히든지 아니면 뭐 김혁철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좀 앉히든지 해서 뭔가 좀 선수 보강을 좀 해서 조금 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추가로 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 걸까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결심일 건데요. 아마 마지막 어떤 순간에 약간 좀 이렇게 뭐 판단 착오랄까요? 방심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뒤에는 앉아 있었을 거예요. 뒤에는 앉아 있었고 뭐 이렇게 보좌를 받긴 받았을 것인데 예. 협상장에 그 빈자리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앉아서 발언을 하고 보좌를 하는 거하고는 좀 위상이 좀 다르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협상을 좀 많이 해보고 한 나라 정상이었으면은 예. 이때 어떻게 판단한지에 대해서 축척이 되어 있죠, 매뉴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배워 나가고 있는, 익히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북한하면 인권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기자가 중간에 단독 회담할 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합니까? 했더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끊긴 했고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원비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일단은 수면 위로 꺼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꺼내 드는 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고 전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꺼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처를 한 거는 나름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원비어 얘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회담장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치 있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배려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제대로 화두가 되고 공론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와 핵 문제 빼고 또 의제로 올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는 언젠간 또 암초로 또 수면으로 떠오를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문제가 있죠. 테러 지원국 문제, 그리고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독자 대북 제재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비핵화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에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지금 이제 이 비핵화 정상회담 탑다운 구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의제로 다뤄진다거나 협상의 대상이 되진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의 구도 속에서는 꼭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 기자를 통해서 외신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본은 사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년에 6.12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 또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일본이 작년에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아마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결과가 일본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별로 반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본은 그동안 어쨌든 아베 총리가 이제 자신들의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이제 적이 좀 필요했죠. 그래야 이제 일본 국내 여론도 좀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고 전쟁이 가능한 이제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외에 적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역할을 아주 잘해줬죠. 그동안에 핵실험도 하고 이제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도 막 발사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줬는데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정치적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고 갑자기 한반도 상황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 문제, 미국이 갑자기 북한과 직접 이제 통화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시간을 내 속도를 좀 초과해서 막 북미 관계나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입장에서는 좀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근데 우리 정부는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의 협력 없이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타이밍에서 어쨌든 일본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의 협력을 좀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중단기적인 대책들도 좀 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당장에 뭐 5월 달에 일왕 양이식도 있고 6월에 오사카 G20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계기들을 좀 이용하는 외교적 이벤트도 필요하고요. 7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어차피 일본도 이런 그 대공세 기조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때를 좀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주변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남북관계 중심축을 잡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게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방위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를 하거나 약간의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좀 정례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창올림픽 계기로 일단 수년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혀있던 큰 훈련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안 하고 기존에 그 안에서 소화하던 한국군의 훈련들을 떼내서 다른 것들과 통합하고 또 소규모 부대 같은 대대급 훈련 같은 경우들은 진행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공군 훈련도 진행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면에 따라서 뭐 연합훈련의 규모와 그리고 성격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뭐 예를 들면 키리졸브 훈련이나 을지연습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작년에. 네.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올 봄에 시험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판이 깨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규모 훈련 말고 작은 뭐 대대급, 연대급 훈련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뭐 전투력 유지나 아니면 뭐 전투 준비 태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필요한 것들은 북한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일본과 미국 간의 이제 군사 훈련의 부분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군사 훈련 부분이 조금은 달랐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축이 좀 더 일본 쪽으로 간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 훈련 축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그런 결정을 좀 하는 것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미일 군사 연습도 역시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방위비 편성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이게 그 우리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총액형으로 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해놓고 총액형을 주는 건데 일본은 그 주일 미군과 그 미일 군사 연습 등등 할 때 소요형이거든요. 소요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미측에서 제기를 합니다. 일본 측에 제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분담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위비 분담이나 이제 미일 군사 연습에 있어서 비용 등등이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매해 되는 거죠, 자동스럽게. 우리처럼 그냥 총액을 정해놓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돈이 새고 해서 막 그렇게 지금 서로 기분 나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일 군사 연습에 비교했을 때 한미 군사 연습이 약간 좀 다른 그런 처음에 계산법들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를 지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뭐 훈련을 안 한다거나 뭐 축소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군의 기능은 유지가 해야 되고 전력은 또 계속 이제 강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대화 유지를 대화 모멘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남북 간에는 작년에 이제 9월에 군사합의를 통해서 운영적 군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뭐 지금 뭐 전쟁으로 뭐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게 군사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국방 전체 차원에서 우리의 전자권을 좀 전환하고 국방 정책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자권 전환을 하면은 전환이 잘 되는 것인지 연습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를 북한한테 이제 얼만큼 잘 신뢰를 주고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남북 관계의 이제 성숙도의 척도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국 역시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미의 대화는 계속돼야 하며 우리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내일 일정은 원래대로 소화를 합니다. 다만 돌아갈 때 중국을 좀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중국의 입장과 지금 앞으로의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월 2일에 북한으로 귀환할 때 또 예. 그렇게 장거리 기차 여행 형식을 취한다면 중국에서 뭐 모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왜 안 됐는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뭐 중국도 미국에게 설명을 듣겠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 입장을 중국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이요? 예, 예. 뭐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북한은 자기들의 입장을 중국과 한국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 아, 북한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요. 협의할 거리가.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기존에 계속 이제 2008년 말에 6차 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던 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국면 전환이 된 게 결국에는 자기네가 제시한 방법대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었고 하지만 작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막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중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중국 내에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앞으로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큰 판을 깨는 역할을 하진 않을 거고 중국도 나름의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면 뭐 우리가 원했던 북미, 미북의 협상이 잘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 중심축을 잡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프레임 설정이 중요한데 오늘 이거를 결렬, 중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기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계속 희망의 불씨를 볼 것인지 이제 정세 분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프레임을 잘 짜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워싱턴에 대한 총력 외교를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워싱턴 내부 정쟁의 도구로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좀 비화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정쟁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국의 워싱턴 조야에 대한 이제 총력 외교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작년부터 사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끌고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한반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만으로는 사실상 북미 관계 개선은 지원하고 중재하고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올해 이제까지 뭐 경색 국면도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진전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오늘 이것이 일종의 성장통이 돼서 앞으로 북미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우리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랜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